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 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 오피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당을 떠나는 건 60년 가까운 정치 인생에서 처음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좌장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한 얘기입니다. 권 상임고문은 오늘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더민주는 그래서 호남과 이제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과연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의 지역 기반은 그 당위성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당의 존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탈당을 통해 정치적 연명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탈당하는 의원들을 질타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도 의원은 당이 난파하는 배 같다면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정당은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정당의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떠나는 정당은 정당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치는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저도 답답하지만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에 대한 답변으로 한 얘기입니다. 유일호 후보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을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왕도는 없다는 말, 그래서 맞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목표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광주와 순천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누굴 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를 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과시는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죠.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피해 보상 문제가 협상 개시 8년 만에 타결을 앞두고 있다. 야,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이 백혈병 등 질환 발병 문제 해결을 위한 예. 조정위원회, 오늘 서대문구 법무법인 집행사무실에서 조정 3주체 교섭단 대표자 간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요. 오늘 서명식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가족대책위,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 반올림이라고 하죠. 예. 이 3주체 교섭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 3의제는 사과, 보상, 재해 예방 대책인데 주요 조정 합의사항과 조정위원회의 향후 과제 일정 등에 관해서는 최종 합의서 서명을 마친 대로 별도로 발표한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올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조정 의제 가운데 재해 예방 대책 부분만 합의된 것이다. 사과와 보상 문제는 아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합의 서명하기로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좀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삼성전자 측에서 지난해 9월부터 조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과와 보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이게 아주 부쩍 관심을 갖는데 전 사실은 잘 몰라요. 예. 패션 브랜드 스베누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패션 브랜드라고 하던데 예. 이 황효진 대표가 지금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황효진 대표가요 20대 후반의 사업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소닉이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예. 스타크래프트 브루즈워를 플레이하면서 정말 10대들의 열렬한 팬덤층이 있는 스타입니다, 스타. 아하. 이 인기를 얻어서 이 발판으로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결국 IU, AOA들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급성장한 패션 브랜드 스베누가 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니까 충격인 것이고요. 스베누의 그 황효진 대표가 지금 제주 공장 업주들과 가맹점주, 에이전시 등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사업 초기엔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의류도 판매한 등 사업으로 확장해서 몇몇 주 500억을 달성했고요. 전국 100여 개 가맹점 운영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명 모델을 내세울 만큼 사세를 확장했죠. 이게 이제 방송과 언론에 나오니까 황효진 대표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 입장을 밝히면서 예. 공식 사과문을 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방송과 언론에 나온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힘들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어린 친구들, 10대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우상처럼 떠받들려지던 이 대표가 이렇게 고소 사건에 연루되니까 충격인 게 맞죠. 뭐 자동차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람보르기니에다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도 비판을 받았는데 그 차는 뭐 회사가 어려워서 다 팔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중요한 매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게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게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근거한 거고요. 일상생활의 스마트폰 중요도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6.4%로 집계됐지만 TV는 44.1%로 0.2%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는 스마트폰을 50대, 60대 이상은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했고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나네요. 방송의 관계자에 따르면 40대 이상인 경우도 예.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짤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짤막한 동영상. 예. 그거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 짤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보급 현황을 보면 TV 보급률이 뭐 94.8% 보편적 미디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점차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이 위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만일 예. 짤방 때문에 스마트폰이 더 선호가 된다면 예. 그거는 좀 안 좋은 일이네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왜냐하면 예. 뉴스라든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만 그렇죠. 이렇게 습득하게 되니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요약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요약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세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시장경제지위? 이게 뭐예요?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경제지위라는 말은요. 원가나 임금, 환율, 가격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췄다라고 상대방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예. 중국에 대해서 현재 시장경제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이제 결정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젠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꾼다. 예, 이런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유럽에는 이제 그 EU 집행부 그리고 EU 28개국 회원국 그리고 유럽에 올해 안으로 중국의 이 시장 경제지위 인정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요 서방 선진국들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행한 중국을 아직 국가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 대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정부에 의해서 경영진이 임명되고 또 외국인 투자 관련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할 경우 유럽연합 등 당국은 이제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특히 중국산 철강 제품이나 태양광 패널 덤핑 공세 막아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EU 회원국들 간에 중국을 시장경제 지위로 인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쪽 그 중국 쪽에 상대적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해요. 그 대신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제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로 교역량 확대에 따라서 이게 때로는 중국이 시장 경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시장 경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유럽연합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이게 작년에 그리스 사태, 난민 사태 때문에 유럽연합이 분열된다 어쩐다 이런 말이 많았죠. 예. 이런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또 이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부에서 연합이라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외환보유고의 구성 같은 것도 국가 기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금이 얼마 있다 이런 것들 다 공개하는데 중국은 아직도 그걸 국가 기밀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글쎄 시장경제 지위 이거를 받아낼 수 있을지 아주 그 재밌네요. 그거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승환 선수가 말이에요. 예. 이 오승환 선수가 도박 연루 맞습니다. 의혹이 있었죠. 예. 근데 세인트루이스 오늘 새벽에 계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도 했다며? 예, 잘 됐어요. 예, 결국에 세인트루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팬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연봉하고 조건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1년 그러니까 올해 뛰어보고 내년에 더 뛸 수 있는 1+1년 계약 기간이고요. 예. 2년간 몸값 총액은 $1,100만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승환 선수의 에이전시가 밝힌 순수 연봉을 보니까 2년간 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연봉은 2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승환 선수 내일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 아마도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 마카오 도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올해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달라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유, 잘 됐어요. 예. 뭐 누구든 살다 보면 실수는 하게 되지만 문제는 실수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 우리 오승환 선수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이 메이저리그의 전통 강호라고 예. 할 수 있죠, 이게. 예, 그죠? 예. 그 메이저리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세인트루이스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이 1882년에 창단된 메이저리그 전통의 명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월드 시리즈에서 11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11번 우승 횟수는 뉴욕 양키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우승 횟수이고요. 예. 이 강정호 선수가 피츠버그에 있는데 피츠버그하고 같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소속이거든요. 때문에 강정호 선수의 피츠버그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인트루이스가 100승 62패를 기록하면서 중부지구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시카고 컵스에 패했고요. 이 투타가 안정된 전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불펜 방어율만 보면은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서 1위인데 2.82이고요. 지난해 그 팀 전체 방어율이 2.94로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 1위였고요. 이 불펜 방어율도 2.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는 팀이네요. 예. 예. 근데 이상화 선수도 월드컵 5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금 좀 수상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상화 선수가 지난달 15일에 월드컵 4차 대회 마치고요. 귀국했거든요. 이때에 예. 이 피로가 누적돼서 컨디션이 저하가 됐다. 그래서 당시 열리게 되는 이 전국 남녀 스프린트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스프린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은 스프린트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사실은 이상화 선수도 알고 있었고요. 이 스프린트 세계 선수권 대회 포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올 시즌 들어서 빙상연맹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 스프린트 세계 선수권 대회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5차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건데 이상화 선수가 이 규정 바뀌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화 선수가 이 한국 빙상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이고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이 규정이 바뀐 걸 몰라가지고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빙상연맹하고 이상화 선수 측이 지금 분명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좀 갈등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 조속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빙상 쪽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참. 자, 오늘부터 리우올림픽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이 열리는데 올림픽 대표팀이 모레 우즈베키스탄하고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이 오늘 막을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리우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16개 팀이 참가하고요. 4팀씩 4개조로 조별리그를 벌이는데 이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올림픽 티켓 3장 걸려 있고요. 3위까지 입상해야지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예멘, 이라크와 시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우즈베키스탄하고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팀 이 시주에서는 이라크와의 경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올림픽 나가게 되면 세계 최다수 올림픽 출전 기록을 갖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예, 8회 연속 출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야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배우고 싶은 게 달라도 하고 싶은 게 달라도 원하는 게 달라도 나에게 꼭 맞는 PC 하이마트에 다 있다. 대한민국 PC의 시작과 끝.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출근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죠. 8시 29분 3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평소보다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본선상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마장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만 하위차로에서 밀립니다. 다만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홍지문 터널 안에서 갑작스럽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홍지문 터널 나와서는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서행입니다. 이후로도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차량 밀립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강 동쪽으로 조금 더 교통량이 많은데요. 강변북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호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이 밖에 한강다리 중에서는 양화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중간 지점에 이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년 기획. 병신년. 올해 이것만은 꼭 한다. 첫째 낳기 전까지는 이제 마음을 해서 여유 있게 결혼을 시작해서 좋았는데,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나서는 빠듯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 처가 또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혼자 벌어서는 사실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경제가 더 좋아져서 올해는 꼭 저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뉴질랜드 가고 싶었던 게 꿈인데, 지금까지 아직 일하는 게 돈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번에 직장 다니면서 휴가가 되면은 돈 많이 벌어서 뉴질랜드도 가보고 싶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고 해가지고 여행 가려고 저축하고 싶어요. 한 200만 원? 그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따로 매달 모아려고 한 30만 원씩 해서 다음 연도에 가는 걸로.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원래 이제 군대 간 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많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축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 사실 우리 나이 때는 아직까지 그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나마 적은 돈이라도 조금 더 저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앞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지만은요,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든 다 갖는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한숨만 쉬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여유 있는 삶. 아까 어떤 분이 뉴질랜드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그 소원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돈을 모아야겠죠. 오늘은 돈 모으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축에 관한 얘기인데요.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저축, 옛날에는 진짜 저축
캠페인 벌이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소득은 많이 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네. 반대로 거주 비용과 또 가계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여서요. 이 저축률이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최근 우리 가계의 저축률은 2011년 이후부터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OECD 평균 저축률이 5.3%였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7.1%입니다. 미국이 4.8%였고 일본이 저축을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0.8%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예. 높은 저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의외네요. 예? 금리는 자꾸 떨어졌는데 이제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금리는 그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저축이 증가한다. 이거 왜 그래요? 네, 이렇게 저축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들을 좀 줄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도 큰 원인이고요. 예. 이런 현상을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다시 또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가계 저축률이 무조건 높다는 이 현상은 환영한 일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금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저금리 시대에 저축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이자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은퇴 생활을 할 수 없을 금리 티핑 포인트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티핑 포인트요? 예, 그러니까 은행 금리만으로 이자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없는 구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자산 형성을 이제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예. 하지만 지금 아까 청취자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돈 모아서 뉴질랜드 가는 네, 그렇죠. 그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저축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1, 2년의 단기적인 목적 자금이라면 특히나 이런 금리에 연연하지 말고 적금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방법론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목표 기간에 따라서 저축과 이제는 투자를 좀 병행하셔야만 합니다. 3년 이내의 단기 목표는 수익성보다는 좀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예. 원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3년에서 10년 정도의 중기 목표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는 수익성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금융 비용과 세금을 고려한 비과세 투자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저금리 시대일수록 세테크가 곧 수익률로 연결이 되는데요. 연말정산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됐죠. 한 푼이라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고 15일부터입니다. 네네. 예.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절세형 상품으로 우선 포트폴리오를 좀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이 10년 이상 되면은 이 좀 투자, 이 세금을 고려한 비과세 투자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투자 상품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지금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상품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SA 계좌와 뉴스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네. 3월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새 이것도 주식형 펀드 비과세 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시작이 됐고요. 먼저 ISA 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아니면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우고요. 예. 인출할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해외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평가 차익이나 환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천만 원까지고요. 예. 다음으로 농협이나 신협 마을금고의 조합원 예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원래는 작년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2018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적금 같이 이제 예를 들면 매달 돈을 붓고서 만기 때 이제 큰 돈 받는 거 말이에요. 이런 저축성 보험도 있죠, 그죠? 네, 저축성 보험, 그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그 저축성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거 뭘 따져봐야 돼요? 이게 사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은. 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은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이고요. 맞아요. 네, 또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최저 보증률이라는 게 있어서 시중금리가 일정 금리 이하로 내려가도 약정된 이유를 보증해주는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보험 상품의 특성상 사업비가 이 원래는 보험료에서 5에서 10% 정도가 공제되고 저축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해약하면 그래서 원금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보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공시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런 사업비를 감안하면 실질 이자율은 은행만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비과세를 목표로 보험사의 저축 상품을 선택하신다면요. 지금처럼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연동형 저축보험보다는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맞는 방법이십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펀드에 투자하는 금리 연동,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같은 게 예를 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 펀드, 외국 주식 같은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해외 펀드도 있고요. 그 안에 펀드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배당주 펀드, 또 좀 안정 성향이신 분들은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외국 국채 같은 거 말이에요. 네, 가능하고요. 이런 게 오히려 좀 낫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10년 지나면은 세금 안 내기 때문에 연금 저축 상품 가입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금 저축 상품 금리가 떨어지면 돌려받은 연금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400만 원까지 일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 신탁, 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보험, 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펀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연금 신탁과 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에 연동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 신탁은 그 신규 가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금리가 낮아져서 수익률이 불만이시고 연금액이 줄어들 것 같은 분들은 판매사 간의 계좌 이체 제도, 쉽게 기관 이전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개인연금 펀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연금 펀드에 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종신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험사의 개인연금 보험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통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징수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타소득세 징수 없이 현재의 적립금이나 해약환급금을 펀드나 보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개인 연금은 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 2개 들었거든요. 보험회사에. 근데 저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이 있지만 이게 또 언제 제가 사실은 95년도에 임용됐을 때 점점 이게 그 이후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 개인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군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대출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대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 부담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대출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 좀 있으면 금리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긋지긋한 빚 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뭔지 일단 좀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언제 얼마까지 갚을지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이걸 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만 부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은행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이렇게 금리를 깎아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창구를 좀 방문하셔서 낮은 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알아보시는 그런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조언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일단 뭐 이런 소중한 저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우선시돼야 되는데요. 가족 간에 좀 공유할 만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2016년 한 해 세운 소중한 제 목표를 모두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의 김영돈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오늘은 보육대란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육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좀 지원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와서 또 안 된다고 하니까 혼란이 좀 생기는 거예요. 4살이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싼 편은 아니고 지금 내년에 또 유치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처음엔 솔직히 지원되는 게 별로 달갑진 않았었어요. 또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계속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기는. 얘기 많이 나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또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뭐 사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원이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전세도 없고 이제 월세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하면 거의 뭐 100얼마씩 나가는 건데 많이 어렵죠, 서민 생활이. 나라의 발전을 시키려면 지원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손자 뭐 그런 아이들도 있죠. 걔네들 걱정 많이 하죠. 글쎄 지금에서는 보조를 해줘야만이 되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거기에 너무 힘이 들지 않나 생각하죠. 아니까 수입은 빤한데 그래도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만큼 얼마 안 내고 다녔잖아요. 근데 보조금이 없이 하면 엄청난 비용을 내고 다녀야 되니까 가계 부담이 엄청 되죠. 아예 끊는 것보다는 줄여서라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일단 뭐 한쪽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서는 당연히 뭐 100% 지원해주면 좋은데 뭐 정부 쪽에서 세금 쪽이 부담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보해서 조금 줄여서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참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바람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 한 해는 꼭 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신당 출연, 각 당의 인재 영입 등 총선을 앞두고 워낙 많은 정치인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판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누리과정 예산 논란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한 시민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누리과정 예산 논란. 누가 돈 내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정부 지방교육청 여론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그 누리과정 이제 만 3세에서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한 것이죠.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꼴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국민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약간 자세히 보면은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응답은 65.2%였고요. 예.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였습니다. 차이가 좀 났고요. 예. 특히 이제 연령별로 그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그래서 30대와 40대에서 정부 지원 응답이 더 높았는데 예. 30대에서는 정부 지원 응답이 80.5%나 나왔고요. 40대에서는 75.1%니까 요 대상자,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 40대에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이제 재정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 중앙정부의 교보금 또 지자체의 전입금 그리고 기타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누리과정의 경우에 정부에서 교보금을 이제 내려보내면 교육청이 이제 알아서 편성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교육청이 입장에서는 교보금의 그 사용 주체는
받은 이유는 교육청이다. 그래서 쓸 곳 정하는 것도 교육청 권한인데 게다가 이제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우선 배정하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청의 주장을 엄살이라고 이제 최근에 얘기하면서 11일 어제였죠. 이영 교육부 차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고의 목적 예비비라든가 지자체 추가 전입금, 결산 잔액 이런 것을 활용하면 지금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 절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엄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고요. 이것이 이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단 중앙정부에도 책임을 묻는 이제 기류, 경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기류가 높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책인 이유는 없을까요? 이게 재정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보면 지방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이제 삭감의결한 곳들이 있죠. 그것이 보면 이제 지방의회를 야당이 이제 장악한 곳이고 또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제 반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진보 진영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예. 야당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수당이 지방의회인 곳 또 진보 교육감 중심으로 이제 복지 이슈를 전면에 이제 부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권과 각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이 이슈가 선거의 이슈로 이제 부각되기를 내심 바라는 기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이 정치적인 측면도 상당히 이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쨌든 어떤 빨리 이제 해법을 찾아서 불안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이 쉬어가는 의미에서 선거 개요 같은 것들,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론조사 개요죠. 는 이제 1월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한 것인데요. 리얼미터에서. 이것이 이제 보면은 응답률은 5.6%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예. 근데요, 517명, 많은 분들이, 517명, 전국적인 이슈인데 겨우 517명? 이럴 텐데,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숫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적은 거 아니냐? 많은 분들 그렇게 보통 1,000명 많이 보셨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다소 적기는 한데요. 500명 조사라고 해가지고 또 조사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건 아니죠. 예, 신년 언론사 이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수치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정부 지원 의견이 더 높다는 결과들은 이제 비슷했는데요.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요. 근데 미국도 전국 조사하는 경우 1,000명 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1,000명이 안 되게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얼마나 고르게 표집되었느냐. 대표성이 이제 중요하고요. 샘플수 규모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이제 주부님들 또 이제 어떤 남자분들도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뭐 찌개를 끓여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 윤희은 이렇게 이제 국을 끓이실 때 맛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 대접에 담아가지고 뭐 한 그릇 마셔보시지 않으시고 잘 휘저은 다음에 한 숟가락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표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고르게 이제 양념들이 배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잘 휘저은 다음에 맛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샘플이라 하더라도 크지 않은 샘플이라 하더라도 고르게 표집되어 있으면 대표성이 있으면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건강상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몸의 전체 피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몇 방울 딱 뽑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잘 순환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약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대표성 개념이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청률 조사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에 그 샘플 표본 수가 미국보다 많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미국 땅덩어리가 큰데 그 숫자는 우리나라가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많다고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이제 분명하죠.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교착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워낙 큰 현안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더 부정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군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협상 결과이고 이것이 타격이 좀 컸고요, 대통령에게. 예. 또 지난주 북핵 실험이 있으면서 또 이것이 다른 사안들을 덮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제 기류가 또 일정 부분 안정희구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만은 현재 다른 이제 사안들에 비해서 그 중요도에 비해 주목도가 좀 해당 이해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린 뭐 30, 40대 학부모 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등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좀 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인 부담을 이제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다른 이슈에서 가려진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전 사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뭐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그리고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 여론조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가 와도 뭐 가뭄이 들어도 그럼요. 임금 탓이라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면 중앙집권적 사고가 좀 큰 편이긴 하죠. 예전에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가 공을 잘 못 던져도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사고가 결국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문화, 이 정치 그렇죠. 문화도 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뭐 좀 여론조사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자극이 이제 질문 문구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 또 문화에 대한 인식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떤 또 다른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서 그것과 융합되어서 반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전국 전 세계 나라들 비교하면 행복한지 여부를 묻는 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정말 부유한 나라들이 행복도가 높은 게 아니라 뭐 부탄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GDP는 낮지만 그런 나라들이 하면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문화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조사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정치인의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분들의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사실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어떤 진짜 법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좀 다른 의미로 또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이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걱정해요. 맞습니다. 이 혹시 사안 지금 학부형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간에 들어가는데요. 왜 땀 흘리고 그러세요, 갑자기? 빨리 해결됐으면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것이 여론이다. 바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여론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 벌써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제보다는 행복하고 비록 날씨는 춥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